2022년 11월 27일 일요일 밤 8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저는 지금 몸으로 축구를 직접 안 한 지는 한 1년 됐습니다. 재미가 떨어졌기도 하거니와 사람에게 질려서 점차 하지 않게 되었는데, 축구에 대한 관심만큼은 아직까지 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도 굳이 남의 나라 축구하는 거 본다고 잠을 몇 시간 못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후배 관장 두 사람이 낮에 같이 운동하자고, 뭐 다른 운동 많겠습니다만 태권도 같이 모여서 하자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같이 운동을 했는데, 특히 그 중에 한 사람은 2007년, 8년 요럴 때 나랑 같이 품새 대회에 선수로 출전하고 이렇게 했던 후배 관장인데,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실력은 미천할지언정 지도자가 어떤 대회에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도, 모든 대회를 다 섭렵하면서 다니는 거는 어렵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실기 테스트를 한번 자기 스스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0대까지는 격투 관련된 시합에 제법 다녀봤기 때문에 30대 전후부터는 품새하는 맛에 빠져가지고, 어릴 때는 품새가 재미가 없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때 품새 대회 가고 상도 이런저런 대회에 나가서 좀 타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고 난 뒤에 좀 좌절하거나 또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안 나가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같이 대회 나가고 했던 그 후배라서 옛날 생각이 나대요. 나고, 아직까지 개인적인 운동 루틴을 엄격하게 좀 지키고 있는 편이라서 피지컬이라든지 운동 기능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같이 모여서 운동하니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날씨가 낮에 좋아가지고 삼겹살하고 좀 사와서 베란다에서 좀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저는 고기 구워 먹으면은 통마늘을 고르게 잘 익혀가지고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마늘을 잘 익혀 먹으면은 밤처럼 맛있잖아요. 한 20개씩 먹고 그러거든요. 구워가지고. 안 타게 잘 구워가지고. 고기 구울 때 마늘 올려가지고 성공하는 사례가 잘 없죠, 보통. 처음에는 마늘 굽는다고 확 이렇게 부을 때는 다들 자신감 있게 붓지만은, 줄곧 대부분 보면은 좀 태우는 일이 다반사인데, 저는 마늘 굽는데 되게 진심입니다. 그래서 마늘을 잘 구워 먹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등산도 갔을 것이고, 누군가는 행사장, 공식적인 행사든 자기들 친목 모임 행사든 다녔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돈을 벌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하루 종일 집에서 쉬었을 것이고, 다들 각양각색으로 보냈겠죠. 누군가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 있다, 우위에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하는 일이라든지 그 사람 생명이 가지는 그 자체의 가치가 완전히 등가적이진 않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의 가치는 등가적이지 않다. 우리 극명한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은 단번에 그렇군 하고 답을 내릴 수밖에 없는 비교 예시들이 많이 있죠. 또 글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능력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것이 더 공정한 방법이냐로 이제 논제가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특권이라고 하는 책을 곁들여 가지고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능력주의,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뭐 인류가 사용하는 용어는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만 주로 보면은 용어나 개념들이 좌경적 세계관을 가진 학자들에 의해서 정립되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제가 왜 그럴까를 한 며칠 고민을 해봤는데요. 자유주의자들은 천성적으로 단어 자체도 구체화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꺼려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화된 게 아니라 사실은 무언가 설명할 수 있는 특정한 용어 자체가 뚜렷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인비주얼 핸드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일 뿐이지, 이 봐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의미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개념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개념화, 구체화, 카테고리화, 범주화 이렇게 하는 것들은 줄곧 세상을 요렇게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어떤 생명관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피에르 브루디웨가 제2의 천성이라고 만들어 붙인 아비투스 같은 경우 또 마찬가지지만은 그들의 규정된 단어에, 용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해석의 차이가 있겠고 유용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립하고 만드는 것은 좌경적 세계관에 속한 학자들이 주로 많이 만든다는 것도 제가 최근에 며칠을 고민하면서 느꼈습니다. 앤더슨님 안녕하세요. 예, 한 며칠 제가 좀 저녁 시간에 바빴습니다. 예. 지금 제 뒤에 라이브로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 경기입니다. 코스타리카하고 일본 경기가 열리는데요. 축구 감독, 대표팀 감독에 외국인들, 한국인들 가리지 않고 선임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권이라든지 정치적인 요소도 많이 개입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많이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속한 태권도계에 저는 굉장히 골마 터진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무언가 해먹고 승부 조작을 하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구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부금이 지금 내수세에서 20.79%가 학령 인구 줄어들든 말든 간에 무조건 빼도 박도 못하게 집행이 되는 것처럼 그 구조 자체에 폐단이 있는 영역 중에 가장 심한 영역 중에 하나가 태권도 그리고 그 상위인 스포츠계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스포츠계 중에서도 빙상 또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저는 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축구계가 골마 터질 수밖에 없느냐? 인기 종목이기 때문이죠. 인기 종목에는 돈이 쏠립니다. 관심이 쏠리고 관심 자체가 돈을 만들어내죠. 그렇다 보니까 골마 터질 수밖에 없다. 인기와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고 사람 몰리는 곳에는 똥파리 꼬이듯이 반드시 골마 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극적인 감시가 따르지 않으면은 썩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 관심이 순기능을 해서 감독을 내정할 때라든지 투명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2002년대의 실력이 한국 국가대표팀의 오롯한 실력이라고 저는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4강에 올라갔더라면
그 이후에 한 번 정도라도 4강 가깝게라도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접근을 못하고 있으니까 분명 그때 무슨 인위적인 정말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애플님 안녕하세요. 그렇다 하지만 히딩크가 깨버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예를 들어서 축구계의 고대 출신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뭐 내 제자다 뭐 이런 거 일정 부분 깨었던 역할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탄생한 것이 박지성, 이영표 같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어릴 때 이영표 선수 닮았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뭐 되게 뚱뚱한 편은 아니지만은 더 이렇게 뼈대가 드러나 있을 때는 이영표 닮았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을 깨뜨린 거는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봐요. 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해외든 어디든 인물을 검색을 해서 찾아내 가지고 감독에 내정하는 그런 문화가 계속해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오가이거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감독을 선임함에 있어 가지고 뭐 우리가 영국 런던 시장이라든지 뭐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내정이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참 부럽다. 어떻게 저런 열린 사회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부럽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늘 언급하지만은 박형준, 오세훈 서울 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때 출정식 때 프로스펙스 운동화를 들고 포즈를 취하는 게 참 애석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은커녕 물건 하나조차도 제가 프로스펙스 품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물건 하나조차도 국수주의적이고 뭔가 국산품 애용 코스프레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빈자, 없는 자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서민스럽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이끌 것인가? 그런 연극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는 것인가? 그게 우리 사회 수준을 반영한 정치인의 쇼다라고 할 때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감독을 선임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일본인 뛰어난 코칭력을 가진 일본인 감독을 과연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정도의 솔직함과 용기를 가진 때 아마 대한민국은 G1이나 G2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막강한 무서운 나라가 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아직까지 열등감이 찌들어서 반일 정신병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발목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떨쳐내는 날 우리는 역사를 완전히 극복하고 위대하고 강한 나라가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래서 일본 감독을 과연 선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태권도계에서 특히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지금 끝났나? 아마 얼마 뒤에 열리나? 경북 태권도 협회에서 지도자들을 상대로 특강 세미나를 엽니다. 그럴 때 강사를 초빙하는 걸 보면은 대체로 멀리 있는 사람을 부릅니다. 최소한 경기도 정도. 예전에 경북 포항에 있는 지모라고 하는 지도자를 관장을 강사로 초빙하는 이색적인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만 대체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강사로 초빙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무시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닥 뭐 뛰어난 통찰을 갖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강사 정도의 성취를 이룬 사람은 우리 주변 지역에도 있는데 갸우뚱할 때가 있죠. 근데 굳이 왜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을 불러드릴까? 1234님 안녕하세요. 시부가 아니고 사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초빙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미쳤다고 전마 이야기 들으러 세미나에 참석하나. 웃기고 자빠졌네. 전마 별거 아닌데? 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등한시하고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범 활동을 하고 있다. 또는 뭐 서울 경기권에서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을 이제 불러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를 찾기 위해서 해외든 어디든 안 가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인재는 쳐주지 않는 업신여기는 그런 문화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양쪽을 균형 있게 볼 때 재밌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인데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보면서 또 우리 한국 선수로 대표되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는 한국 선수가 아닙니다. 한국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프로 경기를 볼 때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뭐 전남 프로팀이다. 또 일본에 있는 뭐 프로팀이다. 이 프로팀들이 아시아 클럽 대항전을 할 때 한국 프로팀의 유니폼에다가 그 팀 특유의 고유의 엠블럼 말고 태극기를 달고 나가고 일본 프로팀은 일장기를 달고 나오는 거. 그 굉장히 프로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본사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법인세를 여기다가 떼고 있는 건 맞고 이재용 이름 자체가 이시죠. 뭐 월성이신지 경주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성이시나 경주이시나 똑같은데 어쨌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꽉 막힌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이미 국내 기업을 뛰어넘은 글로벌 기업이죠. 만약 선택할 수만 있다면 삼성이 우리나라를 떠나도 아마 10번 또 더 떠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로 떠나지 못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선대로부터 사업 보국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는 사람은 한국인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나고 자랐습니다만 BTS는 어떻습니까? BTS가 한국인의 모양새를 갖고 있죠. 근데 모양새도 많이 달라졌어요. 조선인과 비교했을 때 BTS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신한국인입니다. 신한국인으로 재탄생된 겁니다. 이 땅의 제도와 풍습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나오고 이런 스포츠 선수들, 스타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급 평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하급 평준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재산의 평준화로 이어가기 위한 중간 다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하급 평준화가 바로 권력과 부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여기는 것도 있지만 부의 평준화, 재산의 평준화를 주장하기 전에 그건 너무 과격하니까 선동이라고 표가 나니까 하급 평준화 가장 지금 그 이슈가 항상 되고 있고 각 세대마다 누구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속한 세대가 있고 또 그 입시 경쟁에 내몰려 있는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교육 열풍이다, 시장이다라고 하는 것도 항상 존재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슈화해서 매개체로 삼아서 사회는 불평등하다, 너무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매개체로 사용한다고 저는 봅니다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길의 경향, 뭐 아주 명징한 좌익신문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정치인들 마찬가지, 학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면은 그들은 스포츠 스타와 가수, 백종원, 뭐 많죠. 예를 들자면 스포츠, 자동차 경기, 경마, 또 뭐 등반가, 수도 없이 많죠. 뭐 정치인들은 독점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인들도 세습까지도 하잖아요.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열화다,
평준화해야 된다. 특권을 타파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안 하거든요. 경향신문은 심지어 자기들이 주관하는 축구 대회도 있습니다. 코로나 정치 방역 기간에도 그 축구 대회는 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스크 벗고 헐레벌떡 축구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다 연출이 되었죠. 그러니까 스포츠 스타들이야말로 정말 서열화되어 있고 죽도록 경쟁을 하거든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마스크 제작된 거, 특별 제작된 거 끼고 나온 것도 그 자기 프로 소속팀에서 경기를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여기 눈 주변이 다쳐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었겠습니까? 보호대. 만약 시골 사부가 동네 축구 모임에서 뛰던 시골 사부가 내가 월드컵 경기에 손흥민 대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말대꾸할 가치도 없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그 경지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메시, 호나우도 다 무엇이냐? 능력주의다. 능력주의인데 언급하지만은 하급 평준화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두고는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철학이다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BTS의 특권에 대해서 거의 뭐 독재죠. 만약에 비판했다가는 20대 지지율이 아마 제로가 돼버릴 겁니다. 단 하루 만에, 단 한순간에 제로가 될 겁니다. 손흥민에 대해서 비판했다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미쳤냐? 손흥민 10경기 출장 중에서 7경기는 고무신 끼고 나가게 하자. 그래야 다른 선수들의 위화감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팀들도 올라와 볼 평준화될 기회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하급 평준화 선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사자고 주변인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또 맞아. 저 줄 세우기야. 우리는 학벌 사회를 타파해야 돼. 학벌 사회를 타파해야 돼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죠. 근데 학벌 사회를 타파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벌을 굉장히 따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주변에? 어느 학교 나왔노? 그런 사람들이 자기 어느 학교 나왔다라고 하는 건 되게 챙기고 다닙니다. 동창회 활동도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급 평준화 주장하는 사람들의 속사례는 우리 아이가 딸아지 학교에 갔다라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말을 못하겠다.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저 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거, 저 학교 졸업 종이 쪼가리를 못 받았다고 하는 거, 우리 아이가 저 회사에 취업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우리 아이가 3등급 회사에 취업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남에게 알리지 말라. 강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식의 신분이 오롯이 부모인 자기의 위신과 직결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뺑뺑이 돌려가지고 아무데나 그냥 다 쏟아 넣자. 저기 저 A 학교 교복 입고 우쭐대는 모습, 저 A 학교에 보내고 있는 저 내 친구 개똥이 학부형 노릇하고 있는 저 개똥이의 모습, 저기에 학교 운영위원회 한다고 배지 달고 있는 저놈의 모습, 죽도록 보기 싫어. 죽도록 보기 싫어. 뭐 잘났다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라고 하는 열등감이 오히려 더 학벌 사회를 부추기는 역설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학벌을 좋아해요. 주눅 들고 하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씨에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말했던 고용주 변호사가 고초를 겪었잖아요. 아니, 저 같은 사람에게 시골 사분도 공산주의자지라고 하면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거든요. 왜 그 기분 나쁘죠? 왜 생뚱맞게 발끈하는 거죠? 그게 더 의심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A 학교 나왔다고? 근데 왜? 문제풀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그 학교 갔네. 오케이. 노력 존중한다. 그렇지만 나는 저기 특성화 학교 가 있는, 그래서 나와가지고 엔지니어 하고 있는 친구,
또 저기 다른 특성화 학교 나와가지고 셰프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도 나는 되게 좋아해. 내 친구 중에는 그런 요리하고 있는 친구가 많아. 네가 수학 문제를 많이 풀지만 나에게 근사한 짬뽕 한 그릇을 대접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너의 두뇌의 암기력, 연산 능력도 내가 존중하지만 저 친구의 악기 다루는 솜씨, 저 친구의 음식 만들어내는 솜씨, 저 친구의 높이 점프하는 솜씨, 나는 다 존중을 해. 정도의 다양성을 자기가 갖고 있다면 굳이 학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뺑뺑 돌아서 언급하지만 학벌 타파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학벌을 굉장히 중시하고 학벌에 열등감을 느끼고 주눅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어중간하게 갖고 있거나 별로 없는 사람이 명품에 집착하죠. 그 카테고리에 자기가 속하고 싶은 겁니다. 나 이거 입었어. 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것을 조롱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더 나은 것을 상향, 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러나 없는 자들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소리 크게 고함 지르는 사람 원래 겁이 더 많죠. 요즘은 뭐 패션 문신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용 있잖아요. 살찐 이무기 같은 용을 그리고 있다. 예. 실력자가 아닌 경우가 상당수죠. 그래서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더 악착같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학벌 타파 줄 세우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학벌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은 특권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세인트 폴 스쿨에 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체험을 하고 펼쳐나가는 그런 마치 픽션이 가미된 듯한 시나리오인 듯한 그런 내용으로 엮어가는 책인데 여기 보면은 제가 썸네일에다가 아마 메리토크라시라고 달아놨을 겁니다. 메리토크라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언어의 규정은 주로 좌익학자들이 많이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메리트 있냐 그게 라고 할 때 메리트 실력 성과 실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능력주의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어낸 겁니다. 1940년대에 영이라고 하는 마이클 영이라고 하는 영은 영국 노동당으로부터 영국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역량이 허락하는 한 최상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교육 체계를 도입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영은 곧 그런 교육이 고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간상에 대한 일종의 기술 관료적 접근의 냉소적인 입장이 되었다. 이 새로운 교육 제도를 어떤 용어로 설명할지 고심하던 그는 귀족정 아리스토크라시와 민주정 데모크라시에서 차관해 최선자 아리스토스에 의한 지배나 인민 데모스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가장 똑똑한 자들에 의한 지배. 여기서 방점은 지배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다르고 수단은 다르지만 어쨌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확립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만들어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이 칭찬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영은 자신이 보기에 역량에 냉혹한 과학하여 재능에 관료하라 생각했던 것에 대해 혹평하는 의미에서 고안해낸 말이었다. 더러운 용어다라고 이제 자기는 만든 거죠. 능력주의는 본질적으로 사회공학의 한 유형으로 적재적소의 개개인을 선발해 쓸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의 재능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래는 그렇다. 어쨌든 영은 사회 지배 체제를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고 냉소적으로 만든 단어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임마누엘 칸트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주의자들 아담 스미스
같은 말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감지하는 것은 그런 버릇들이 지금 패턴들이 좀 생깁니다. 뭐냐 하면은 경향신문에서도 한 여자 학자가 엠마누엘 칸트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이런 아마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썼기 때문에 칸트가 시장주의자, 자유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여가지고 서술하는, 해석해내는 그런 글들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 책은 좀 오래된, 좀 지난 책이긴 합니다만은 칸트와 아담 스미스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의 논조에다가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페이지가 제법 나옵니다. 국가의 어느 누구도 동료 시민들과 대비되는 세습적 특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칸트의 말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계급에 부여된 특권을 자손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되며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통치자 자격을 가졌다는 듯이 행동해 다른 이들이 그들 나름의 능력을 발휘해서 위계 질서에 보다 높은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강제로 막았어도 안 된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그것이 그의 인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라면 물려줘도 된다. 그것이 설령 재산으로 습득되거나 처분되어 수세대에 걸쳐 국가 구성원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부의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해도 말이다. 하지만 아래 사람들이 재능과 근면함, 근면함이라고 있는 게 근면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근면혁명, 열심히 일하는, 그러니까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말하는 핵심이 바로 근면이죠. 직업의 귀천이라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계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이 주은 그 탤런트를 잘 발휘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근면하게 일하는 것 자체가 신이 생명을 준 것에 대한 보답이다라고 했던 게 우리 그 종교혁명에서 기초한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근면함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행운으로 자신과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고 또 그럴 자격이 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방점은 그 개인 또는 그 가문 또는 그 조직, 국가가 축적한 뭐 지적이든 물적 가치의 세습에 대해서 비판할 이유가 없다. 단 누군가가 아래 단계에서 위로 올라오려고 할 때 그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 즉 다시 말해서 기회가 충분히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경쟁사회를 말하는 거죠. 경쟁사회입니다. 경쟁이 극심하다는 것은 기회가 굉장히 보장되었다는 말에 다름 아니죠. 그런데 그 두 개를 떼놓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이 극심한 것은 나쁜 거고 기회가 없어지는 것도 나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기회가 보장되려면 경쟁이 극심해져야 되는 것인데 그 두 개가 쌍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게 되니까 그 틈을 비집고 저는 선동이 들어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칸트가 말했듯이 축적되는 재능과 부, 뭐 유형의 무형의 부는 어떻게 기준을 삼을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고전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손흥민 선수는 과연 어느 정도로 세습이 된 것일까? 그 재능이. 매트 리들리의 본성과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깔고 가는 거죠. 본성, DNA도 물려받고 양육, 환경적인 요인도 같이 물려받는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자를 최대한 갈고 닦을 수 있는 환경에 놓인다. 죽도록 연습을 시켰다. 손흥민 선수가 형하고 다투고 할 때마다 벌칙으로도 리프팅 연습을 시킨다. 다리가 안 올라갈 때까지.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 훈련 과정을 오롯이 다 받아냈다. 흡수했다. 훈련을 못 이기고 뛰쳐나가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고 다 받아들이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다.
과거에 부산대학교의 이름을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태권도 학과의 교수 중에서 한 사람이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어떤 재능 있는 선수가 있잖아요. 한눈에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훈련 계획표를 정말 살인적으로 짜는 겁니다. 스케줄을. 그리고 그 선수에게 보여줍니다. 선수가 그걸 보고 그 압도감을 못 이겨가지고 와, 내 이거 소화하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에서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그 교수는 뭐 감독 겸 교수니까요. 그 선수를 안 키웁니다. 근데 예, 나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를 집중적으로 키워가지고 예, 탑 클래스로 올려놓는 거죠. 물론 그 교수가 그 과정에서 그걸 포기하고 이탈하려고 하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선수를 설득하는 스포츠 심리학적 코칭 능력도 발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교수는 그 방법을 택한 거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두들겨 패거나 뭐 어떤 뭐 구실을 삼거나 해서 어쨌든 손흥민 선수를 끌고 갔고 손흥민 선수 역시 기꺼이 아버지의 훈련을 소화해내면서 그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월드 클래스 반열에 드디어 오른 것이죠. 물론 그들은 겸손함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월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뭐 겸손함도 어떤 면에서는 동양적인 능력이라고 할까요? 아시아적인 특색이라고 할까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김국종이라고 할까요? 의사가 있다. 또 뭐 다른 능력자가 있다. 능력이 출중하다. 정말 맡기면 어떤 난제도 풀어낸다. 근데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져봤는데 완전히 개차반이더라. 그런데 막상 나의 부모가 정말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는데 그 실력이 출중하면서 싸가지 없는 의사가 있다. 맡길 것인가? 무조건 맡기겠죠. 무조건. 성격은 정말 부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실력이 보잘것없다. 그런 의사가 있다. 못 맡기죠. 못 맡깁니다. 음식으로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람 좋은데 돼지국밥 끌려냈는데 냄새나고 막 못 먹겠다.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런데 정말 사가지가 없는데 국밥을 끌려냈는데 기가 막힌다. 라고 볼 때 우리가 그 능력을 보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능력, 결과물을 만드는 능력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예를 들어서 예의범절이라든지 싸가지가 있더라. 그러면은 더 금상첨화겠습니다만 우선순위로 따지자면은 일단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일단은 능력. 여기 이 책에서도 이 고등학교에서 여자아이들의 미모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짝짓기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학생들의 어깨를 많이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는 어깨를 드러내지 말라.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축구 열리고 있는 데가 어딥니까? 카타르죠. 저는 여러분들은 제가 좀 민감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가끔 축구 경기 사이사이에 띵띵띵띵 하면서 그 이슬람적인 음악 딱 나오면서 뭔가 꼬이는 그 심볼 딱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정말 속에서 미원 한 봉지 다 털어넣는 것처럼 니글니글거리면서 뭔가 속이 안 좋습니다. 내가 이 감정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영화 300에서 묘사되는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타락한 원로들의 모습 있죠. 예. 그 스파르타의 300 그 인의 전사들 리더가 그 원로에게 무언가 지침을 얻기 위해 가지고 가니까 그 원로가 그 뭡니까? 반라의 여신들 또는 전라의 여인들과 막 몸이 뒤엉켜 가지고 늙은 원로들이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있는 모습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떠올라 가지고 카타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위선적인 장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낮에는 여자들에게 덮어 씌우고 자기들도 뭔가 덮어 쓰고 있죠. 그래서 정숙, 도덕을 강요하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벗고 놀죠. 내임이란 곳에서. 안 그러면은 이슬람권에서는
거기에 인간들이 씨가 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전부 양반들이고 왕족들이잖아요. 조선 사회의 노비가 한 번만에 씨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신분 세탁을 한 거죠. 족보 세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슬람권에서 그렇게 금욕을 강조하고, 과거 조선하고 똑같습니다. 조선 사회가 탈레반 사회하고 똑같아요. 정절을 강조를 하고 열려문을 세우고, 자, 니 하지 말고 살아라. 야노마메족이 성년식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하기 전까지 여자아이들이 상당수가 이미 성관계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 하는 거죠. 몰래. 하지 말라고 하면 더욱더 교묘하게 숨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카타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습니까? 고층 빌딩이 있고 축구 경기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온갖 첨단 기술이 다 동원되잖아요. 그 축구 경기장부터 숙소, 선수들 관리까지. 요즘은 또 그 뭡니까? VAR이라고 해서 그거 다 모니터링하고 기술이 다 들어가잖아요. 보세요. 트레이닝 시설 군데군데 다 갖춰놓고. 그런데 그 도시는, 그 나라는 원래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이중적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걸 알고 있으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일제시대 때 위안부에 대해서 그 부풀려진 선동에 낚여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일본의 원정 성매매에 가 있거나, 금요일 되면은 김해공항을 통해 가지고 동남아로 여자들이 여행 가방 들고 빠져나가죠. 왜 빠져나갈까요? 그거 가서 뭐 하고 오려고? 그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이. 거기 동남아 가서 베트남 여성은 얼마, 일본 여성, 한국 여성은 높거든요. 얼마. 그런 것을 이용하는 남자들이 한국인들이 위안부 타령한다고 떠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가 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철수 씨가 단란이 뭐예요? 라고 했던 그 위선을 보면서 조소를 금치 못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카타르 보면서 굉장히 그런 위선, 구역질 나는 위선을 느끼거든요. 근데 어쨌든 카타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한국이 지금 열려있는 사회라고 많이 오긴 왔습니다만 굉장히 위선이 깔려 있다는 거죠. 위선이.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학교에서 여자아이들이 자기의 상반신 어깨를 노출시켜가면서 남자를 유혹하지 못하게 한다. 덮어 씌워라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이 덮어 씌우는 거, 여자들 히잡, 차도르, 부르카 뭐 이런 거 순서로 가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저기 아프가니스탄 다시 점령이 되어가지고 가장 높은 게 부르카입니까? 완전히 눈동자도 못 내놓습니다. 눈동자로도 남자를 유혹할 수 있다라고 해서 눈동자 있는 부분에는 연한 천을 가려서라도 다 막아놓죠. 똘똘 감아놓습니다. 사람을. 한국도 조선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쓰고 있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일부분 그런 폐쇄성과 일방적인 억압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고전적으로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유전자를 받지 말아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아까 칸트의 말에서 인용하자면은 축적된 유전자와 능력 그리고 유무형의 재산, 가치에 대해서 축적되는 것을 세습하는 걸 허용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자면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그 기회를 박탈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기회를 박탈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고위층들의 자녀를 군대에 보내가지고 또는 군대를 빼돌린다거나 멀쩡한데 안 가게 한다거나 또는 군대에 보내더라도 꿀보직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보낸다거나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말할 때 그 기회를 앗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레미콘 노조가
그 다 소사장들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 배달하잖아요. 그 물류센터에서 LG 뭐 삼성 자기 지입차를 들고 가서 까대기를 하잖아요. 냉장고 업어가지고 뭐 배달하고 하는 그 다 사장들입니다. 중간 허브에서 물류창고에서 물건 받아가지고 옮겨주는 대가로 자기가 수익을 올립니다. 수익 꽤 높아요. 그러니까 좀 힘든 사람은 자기의 또 직원을 둡니다. 또는 방학을 맞은 대학생 아들이 있다 하자. CJ 택배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막 하고 합니다. 그거 다 소사장들입니다. 중간 단계 대리점이 있다는 것일 뿐이지 CJ 택배의 경우 사장들입니다. 운송노조 마찬가지. 레미콘 마찬가지입니다. 레미콘 사주가 있죠. 레미콘 만들어냅니다. 지금 운송노조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사주가 있고 화주가 있습니다. 화물을 발주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뿌려주는 허브 기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노조가 있어요. 그리고 지입차 들고 들어온 소사장들. 근데 소사장들이 자기들이 연대하기 위해서 노조라고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천천히 달려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돈을 내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매일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은 그 돈을 보장해도 안전운임료를 보장을 해도 사고율이 높아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과 이익에 대해서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대기업의 초과 손실에 대해서 하청 기업들이 같이 그 고통을 감수를 할 것이냐는 균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듯이 안전운임료가 보장이 되었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협회, 그 사업주들, 운전자들이 무언가 돈을 토해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제도는 당연히 일몰제로 가는 게 맞겠죠. 이런 이야기 하면 그 당사자들은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네가 뭔데 태권도 발차기나 하면서 아들 가르치면 되지. 네 영역도 아닌데 입을 대느냐. 예, 저는 지금 공평과 공정 그리고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도 있듯이 기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미콘 노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합니다. 레미콘 노조가요. 굉장합니다. 고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미콘 노조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죽도록 그 뭐 노량진에서 공부해가 뭐 하겠습니까? 현대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나름대로는 용기를 낸 겁니다. 하지만 다 근거를 갖고 있어요. 저도 나름의 보험은 들어놔야 되겠죠. 다스는 어떻겠습니까? 다스는 누구 거야라고 그때 메트로가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갱수 일당들요. 바둑이. 다스는 누구 거야 난리가 났었잖아요. 다스 들어갈 때 지역 신문에 공고가 뜨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고가 떠서 이 기간 동안에 몇 명을 채용한다. 계획이 있다. 이런 자격증을 갖추고 이런 신체를 갖추고 뭐 이런 스펙을 갖추고 모집에 응시해라. 경쟁하세요라는 거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현대 다스는 지역에서는 꽤 높습니다. 그 바로 아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 6천, 5천 넘어가는데 공정 경쟁했다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지방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또 국회의원 공천 대목 시즌이 오죠. 예.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검사 윤석열을 밀어 올렸던 이유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왜? 홍준표 같은 사람 하면 재미없거든요. 장사 못하거든. 계좌에는 돈이 찍히지 않을 겁니다. 그거 들통나고 해도 신문에서 지상에서 하루 이틀 나오고 다 사라지잖아요. 예. 지방의원들. 특히나 정치적 편향성이 일방적인 지역일수록 공천 자체가 당선 유력이기 때문에 공천 비용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그 가격이. 그 공정한 겁니까 그러면? 어떤 경쟁을 거쳤느냐? 지난번 부산시장 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당 독재 체제 속에서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그냥 들어갔던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검증이 되었습니까? 그 사람의 사생활이 검증이 되었습니까? 제대로 안 되었죠.
그때 당시 정치적인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냥 해먹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든 누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지방 권력을 독점하는 거죠.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육감의 공천제도를 떠나가지고 교육감 선거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교육감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너무 급진적인 것인데 교육감 선거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명제, 지명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북도지사가 권력이 클까요? 경북 교육감이 권력이 클까요? 아마 박빙일 텐데요. 저는 교육감이 훨씬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딱 품위도 있잖아요. 품위도 있습니다. 아, 예, 교육자다. 교육 영역의 수장이다. 가는 데마다 교육감님. 뭐 도지사도 그런 소리 듣습니다만 교육감이나 도지사나 다루는 영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건설, 건축, 예, 뭐 조달품, 먹거리 다 있다고 봅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교 평준화다 뭐 이러한 선동적인 유혹을 받을 때, 선동의 유혹을 받을 때 미모, 가창 능력, 스포츠, 퍼포먼스 이 모든 것을 평준화할 수 있느냐라고 등치시켜가지고 따지면은 간단하게 그 논리는 깨질 수 있는데 그것은 한국형 능력주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돌아가면 학벌 만연, 학벌 집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학벌 전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스펙을 갖추는 과정에서 인간의 자질이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야 된다. 예, 물론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걸 지금 다 알게 되어서 기업들이 철회를 하고 다른 방법들로 대책을 내놓고 이렇게 합니다만 한국형 학벌 집착주의가 있다. 그것은 조선 DNA에 의한 산업공상에 찌든 DNA도 있겠습니다만 신분을 상승시키려면은 이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변변치 않아도 너만은 내가 공무원 시키겠다. 너만은 내가 고시에 합격시키겠다라고 하는, 구수를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막 되고 그러잖아요. 검사를 거쳐서. 나만큼은 얼굴을 완전히 갈아엎어가지고 구수를 거친 검사를 배우자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러면 너는 이재명 지지하는 것이냐 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택도 없는 말이고요. 이재명을 저는 인간으로 안 봅니다. 어쨌든 그 악착같이 집착하는 출세의 그 지향성, 그리고 저는 성형에 대해서 굉장히 온건적이고 옹호하는 편입니다. 인간이 그것으로서 자기 어떤 좌절된 마음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도움닫기가 될 수 있는 거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은 내가 모든 걸 갈아엎어가지고 저 구수까지 거쳐가지고 검사가 된 저 권력과 내가 연결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호러물에 가까운 무서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민중 어쩌고 저쩌고 노래로 평생 우려 먹다가 알고 보니까 자본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 가수, 고음을 살리자고 티셔츠 3개 가지고 나와가지고 떠들어 제끼다가 알고 보니까 돈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 생태 타령이 반자본주의 운동이거든요, 실은. 그 다음 공정띠를 묶고 나와가지고 취업 과정 또는 취업된 뒤에 일자리를 세습하는 그런 노조, 1등급 노조들, 뭐 항만노조 비롯해서 금속노조, 그들은 그야말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과실 속에서 태어난 악성 노멘클라투라다 라고 저는 여겨봅니다. 그래서 함부로 공정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함부로 학벌 타파 이야기하지 마라. 오히려 당신들이 더 불공정하고 당신들이 더 학벌을 중시하고 거기에 대한 열등감에 쩔어서 문신을 새기고 고함을 치고 욕을 하고
명품에 집착하고 하는 천박한 자본주의 속에 있을 뿐이다. 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